안녕하세요. 호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주 또는 성장 주식 관련 지형 지물은 누구에게 유리한 환경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흔히들 이제 기술주, 성장주가 증권시장에서는 인기가 있죠.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은 미래지향적으로 대단히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형지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 중에는 여성 고객도 한 3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형지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이제 군사 용어인데 전략과 전술에 모두 응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면 군인 수가 적어도 전쟁에서 승리가 가능하지요. 금융전쟁도 어떻게 보면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승리할 수 있고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금융시장에서 지형지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나라별로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데, 우선 1분기에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도 높고 악재의 크기도 크기 때문에 악재 중심으로 지형지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얘기는 이제 다 아니까 이제 인상폭과 인상횟수예요. 그것도 올해. 만약에 JP 모간대로 6 내지 7번 정도 인상을 한다 하면 거의 금융주에는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주식에는 거의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상폭과 인상횟수입니다. 인상횟수는 지금 모르겠지만 인상률은 한 번 할 때마다 주로 0.25% 정도 아니겠느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또 시장금리 동향입니다. 왜냐하면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국채 10년물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채 10년물 금리는 기술주 또는 성장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 기술주와 성장주들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살아날 때까지, 쉽게 하면 성장성이 확인될 때까지 금리 수준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영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지형지물이라고 하면 연주 보유자산 축소 시기입니다. 일단 연준의장은 연말 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물가 상승 속도 또 미국 내에서 경제학자들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올해에 일어날 확률은 높은 것 같다. 그리고 물가 상승 폭도 지금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다면 백악관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수준에라는 표현까지 쓰면서요. 그렇다면 국제 유가가 얼마나 상승할 거냐 중요해요. 쉽게 하면 100달러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100달러가 넘으면 오히려 석유 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에너지 관련 주식까지도 가격이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얼마나 상승하는지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물가도 상승률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 지금 12월은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이라 합니까? 그 확산 속도가 빨라가지고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보다도 이제 가계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생긴다는 거예요. 지난해
한 7%까지 상승은 임금 상승으로 커버할 수 있었는데 원래 추가적으로 또 한 5% 정도 상승한다면 그거는 문제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럼 미국도 견디기 힘든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 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냐도 중요하지요. 현재로서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뭐 사태라고 해야 되는지, 뭐 전쟁 뭐 발발 일보 직전 내지는 위기 발발 직전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3개월 이상 뭐 전쟁이 지속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하면 상당히 1분기와 2분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과거에 없던 변수 하나가 새로 생긴 거죠. 긴장감이 감도는 시기와 전쟁이 발발한 건 또 다른 얘기니까요. 특히 외환시장이나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과연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다면 몇 개월 정도 이 지속될 것이냐도 대단히 중요하죠. 이것이 이제 러시아와 서방 세계가 갈등할 경우에는 이게 대형 악재로 또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은 지형지물이 호재보다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크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앞에 5가지 이유 때문에 외환시장이 이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흥국의 경우. 그럴 때 환율 등락폭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죠. 환율 등락폭이 금리 상승폭까지 결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중 유동성을 완전히 빨아들일 수 있고 화폐 유통 속도를 현저하게 둔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환율 등락폭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도 중요합니다. 과거에 이제 경험을 했고 또 환율도 경험을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가 과거보다 조금 빨라질 수도 있어요. 워낙 연끌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제 중요한, 지형지물이라 하면 지형지물이고 악재라 하면 악재지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가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는데, 지금 우리 경제 환경, 뭐 세계 경제 환경 모두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헤지 펀드들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는 거죠. 러시아에 대한 헤지 펀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왜냐하면 헤지 펀드가 대부분 서방 세계 편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공경에 빠뜨리는 전략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왕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다면 조기에 끝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이제 헤지 펀드의 전략이 어떠느냐. 헤지 펀드들이 외환시장부터 공격할 거냐, 주식시장부터 공격할 거냐, 채권시장부터 공격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지형지물의 크기와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복잡한 구도인데, 그래도 전체를 요약하면 투자자를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로 분류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될 확률이 높은 환경이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뭐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집단이니까 원래 안 좋으면 내년에 수익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략도 다르고 전술도 다를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는. 또 헤지펀드는 헤지펀드대로 전략이 다를 거예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대단히 불리하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에게도 불리하다. 애널리스트는 맨날 좋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애널리스트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면 애널리스트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는 목표 가격을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는 이유이지요. 그러니까 적정 가격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하면 그 매도 의견도 내야 되는데, 미국은 뭐 간혹 그런 의견을 내는 애널리스트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1000건 내면 그저 한 4개 정도가 부정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개미 투자자들이 희생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해 6월 이후 애널리스트 의견 때문에 또 정권 전문가들 때문에 개미 투자들이 다 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좋다고 했으니까. 또 개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좋은 줄 알았으니까요. 왜냐?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오죽하면 주린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겠느냐는 거죠. 주린이가 등장하면서 정권 투자 인구가 급증도 했지만은 다수가 희생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역이용하기가 딱 좋죠. 애널리스트가 장밋빛 의견을 내는 데다가 한국처럼 미국은 애널리스트들이 부정적인 의견이라도 내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장밋빛이에요. 그리고 정권 전문가들은 애널리스트 의견을 가지고 그 주린이들을 현혹시키거든요. 그것도 그래프를 가지고. 그리고 주린이들은 제대로 좀 아는 거는 그래프 분석밖에 안 돼요. 그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경제적 분석, 쉽게 하면 주가 결정 원리, 환율 결정 원리, 금리 결정 원리를 알 수 있는 경제적 분석에는 관심도 작고 또 어렵기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마 그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한국만큼 돈 빼먹기 좋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는 365일 좋다고 하지요. 또 정권 전문가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365일 좋다고 하지요. 개미 투자자들은 거기에 세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기관 투자와 외국인 투자자,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그만큼 좋은 환경이 없거든요. 악재는 넘쳐나는데 개미 투자자와 애널리스트가 불나방처럼 좋다고 하고 달려드니까요. 그러니까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한국은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모두 매력적이에요. 총체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승자는 누구가 되겠어요? 결국 헤지펀드가 승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형지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형지물의 성격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지형지물의 성격도 모르고 애널리스트 얘기만 듣고,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요. 목표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해요. 기술주는. 그런데 헤지펀드들은 그걸 또 이용하기 좋지요. 왜냐하면 악재의 크기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유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몇 개월 내지 몇 개월간 지속 여부도 유가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거든요. 물가 상승 폭도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외환시장 환경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지금 그 옛날 골드러시 시대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내 경제 전문가, 정권 전문가들은 그쪽은 관심 없어요. 지금 기준금리 인상 정도, 그리고 횟수, 최근에 와서 연준 보유 축소 시기, 그 정도에만 관심 있어요. 유가가 상승했냐 안 했냐만 관심 있어요.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물가도 어느 정도가 올라야 되고 어느 정도가 오르면 큰일 나는 그런 것에 대한 그 검토도 없어요. 물론 그까지 들어가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준이 안 되니까 뭐 그런 수준에서 이제 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여하튼 오늘 중요한 얘기는 환경은 잘 이용하면 큰 대박이 날 수 있고, 잘못 이용하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정권 전문가,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지금 미국 증시 투자자들도 11월 이후 대부분 당했어요. 왜? 애널리스트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지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고 과연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영어를 가지고 신문이나 애널리스트 하는 보고서를, 애널리스트가 내는 보고서를 번역하는 정도지요. 근데 정작 주가 결정 원리인 그 영업 실적, 그 다음에 적당한 물가 상승 여부, 적당한 유가 상승, 그러니까 감내할 수 있는 유가 상승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2022년이 될 수 있죠. 오늘 얘기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지형지물은 누구에게 가장 유리하냐? 헤지펀드에게 유리하고, 미국계 투자은행에 유리하고, 전략가에 유리하다는 거죠. 지형지물은. 근데 개미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애널리스트들 얘기, 정권 전문가들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믿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